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학생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우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이 우파 학생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주변에 꽁꽁 숨어있는 우파 청년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시간, 오늘 처음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이고 또 패션 블로그를 작게나마 운영하면서 패션 좌파에 버금가는 패션 우파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네요. 이렇게 패션 블로그를 하고 있는. 네, 옷을 좋아하고 네. 또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걸로 조금씩 노력을 하고 꿈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다 협찬받은 옷들인가요? 네, 그쵸. 협찬을 받은 옷들이죠. 그러면은 보통 블로그를 주로 합니까? 인스타를 주로 합니까? 둘 다 주로 하긴 하는데 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 정도? 한 3만 명 야, 정도 되고 3만 명 정도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있는 인스타네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패션 블로그 쪽도 사실은 다 어때요? 성향들이? 사실 이 패션 업계에서 많이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 그 업계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사실상 좌파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런 거래가 많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나온 게 사실 거의 목숨을 걸고 이제 나오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보호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25살. 네, 25살입니다. 인데 사실 이번에 뭐 대선을 가지고 잣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수 후보로 나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20대에서 8% 나왔죠. 네. 30대에서 8% 나왔고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한 8% 정도가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본인은 우파의 성향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환경 자체가 우파여서 이제 우파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색채가 강하거나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가정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나라 자체가 많이 왜곡되고 기울어졌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서 지금처럼 우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대선 때 표만 던지면 돼 라는 생각이, 그런 우파들이 여태까지 생각이 현 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밥상머리 교육으로 된 우파들이 오히려 이 엇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제 우파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파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오히려 이번 탄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좌파로 돌아선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계기로 오히려 나는 이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우파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라는 건데, 사실 반대의 길을 간 청년들을 저는 더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태까지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 10년 동안 이제 언론계와 법조계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다. 이거를 항상 듣고 자랐는데, 이제 막상 그거를 체감하지 못했고, 언론은 그래도 공정성을 꽤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이 언론들이 완전히 좌편향된 성향을 대놓고 띠면서 모든 국민들의 그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치 그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처럼 보게끔 만드는 그 여론 형성을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여론들이 굉장히 조작됐고, 그 정말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 뿌리 깊게 심어놨던 것들이
이제 와서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 DJ 노무현 10년 동안에 이 언론, 문화, 사회 각계각층의 풀뿌리까지도 이 좌익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꽂는 작업들이 10년간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그쵸? 체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당연히 일단은 박근혜 무슨 년 하면서 일단은 네. 욕부터 시작하면서 하고 당연히 그 사람은 탄핵이 돼야 마땅하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절차 과정이 절대로 합법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라고 가는 게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막상 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에 욕을 하지만 뭘 그렇게 왜 탄핵을 당했느냐, 뭘 잘못했냐라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선뜻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몰라요. 근데 그냥 박근혜 무슨 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좀 웃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은 다들 보통 그렇다. 근데 그냥 몰라요. 사실을 모르는데 그냥 욕을 해요. 사실상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약간 한상 속에 씌워진 이미지와 같은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쵸. 그런 게 형성이 된 거고, 그 반대급부로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그쵸. 선에 대한 이미지가 씌운 현상들이 지금의 이제 20대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팽배하고 있다 이런 그쵸. 거죠. 거의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레반이라는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그쵸. 이제. 많이 쓰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영진 씨가 저는 신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총신대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쵸. 신학교고 네. 이제 보수 신학의 요람이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이제 보수적인 신학과 보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 뭐 칼빈주의 신학과 이 정치적으로서의 보수주의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뭐 지금 신학교의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저도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적인 정치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할수록 어떤 성경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기가 쉽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을 할수록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 편견이었다는 거를 이번 시국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이게 편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것에 내 생각은 그래야 마땅하고 사실상 이제 그것을 같이 갔던 게 지금 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입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무너졌죠. 그래서 입으로는 보수주의 신학, 칼빈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사고 방식은 굉장히 동성애자들을 지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하면서도 말로는 보수주의를 외치는 그 되게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학교 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찬성을 외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보수주의 신학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그렇습니까? 교수들 중에도 대놓고 아무래도 학교 색채 자체가 네. 보수주의 신학이다 보니까 대놓고 난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수업 시간에 조금씩 녹여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총신대학교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대학교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교수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교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좀 특정 교수 몇 분들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수업 시간에도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대놓고 비판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자는 어떤 정치적 중립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정치색이 아예 없고 정치에 무지한 친구들은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 자체가 교수의 말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수라는 분들이 보통 이제 MB 박근혜 정권을 비판할 때
비판점이 뭔가요? 보통 얘기하는. 일단은 뭐 철도 민영화나 음. 의료 민영화 같은 민영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분들은 무조건 일단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좌파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하고 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발을 뺀다. 정부가 하기 싫으니까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린다.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할 만한 이런 포인트가 있나요, 이게? 신학적인 학교에서 이 뭐 경영학 수업이나 뭐 이런 사회학 수업은 아닐 텐데. 글쎄 저도 정말 뜬금없는 게 네. 그게 뭐 사회 또 신학으로서 사회를 바라보거나 그런 수업도 아니고 언어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이게? 성향들이? 성향들 대부분 좌파 친구들이 많죠.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는 뭐 그 학교 익명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대나무숲이라고 뭐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뭐 대나무숲 무슨 학교 네, 대나무숲 그쵸. 이게 뭐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총신대학교 대나무숲에서도 네. 이제 뭐 우파 친구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하면 정말 다른 글에는 보통 한 댓글이 한 4개, 5개 이렇게 달려요. 근데 우파 친구들이 글을 쓰면 그거를 물어뜯으려고 어디선가 유입된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유입돼가지고 정말 100개씩 막 그 욕을 하는 댓글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뭐 케이스가 된 이런 글들이 있나요, 이게? 근데 그쵸. 주제들이? 최근에 뭐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자. 그것을 재창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가라는 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논리도 없이 욕지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었던 걸 보고 와 이게 진짜 학교가 많이 좌편향돼 신학생들이 그렇게 뭐 욕을 그렇게 뭐 하나요?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서도 신학생들 많이 하죠. 엄청 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좌표를 찍고 이제 속된 말로 뚜까 팬다 그러죠. 이제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하는군요. 이게. 네. 사실 이제 뭐 신학교다 뭐 보수 신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바리케이트가 뭐 해제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의 모습과는 뭐 차별점이 거의 없네요 이제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신학을 전공한다 뿐이지 사실 여느 좌파 그냥 보통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합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저는 저희 이제 총신대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자꾸 동성애를 말로는 반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줍잖게 예수님 사랑을 갖다 대면서 동성애를 사실상은 지지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는 지지해준다고 그거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기 그 죄에서 그게 죄임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쵸.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되게 고상한 이념 아래 가둬두고 그걸 옹호하고 수용하고 되게 비겁하게 숨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돌로 쳐라라고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동성애를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면은 뭐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이것은 오케이. 다만 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끔 이제 이 사람들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해서 거의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오독,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오독이 될 거고 약간 논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주장들이 되겠는데 그런 주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상 그 퀴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신학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수용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보수 신학을 하는 학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뭐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퀴어 신학에 대해서 저는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거의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해지면서 상대적 진리를 자꾸나 만드는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본인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네. 그런 느낌들을 그쵸. 받고 있고 또 주변에서는 이제 그 직업적인 활동으로는 패션 블로그를 이제 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요즘 대학생들의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사실 뭐 숨통이 막히는 그런 삶이겠어요. 그쵸. 본인 삶이. 저는 되게 솔직히 힘든 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쵸.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파 사람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은 게 우파 신념을 얘기하고 자기가 우파로서의 지금 현재 시국을 바라본 얘기를 하면 일베로 몰아가요. 그래서 쟤 일베충 아니야? 쟤 일베네 하면서 몰아가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그 다음 말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좌파 친구들은 온갖 욕지거리를 섞어대면서 정말 서슴없이 얘기하면서도 그게 마치 민주주의인 양 자기들이 되게 어떤 선민인 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시국이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러면은 듭니다. 이 일베몰이를 당해봤어요? 엄청 많이 당해봤죠. 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사례가 있다면? 그냥 뭐 주변에 친한 친구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영주랑 친하지 않냐? 그래서 왜? 걔 일배한다더라. 걔 뭐 일배충이라더라. 너 걔랑 멀리해라. 막 이런 것도 많이 전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 걔 좀 이상하다. 걔 좀 멀리해라. 이런 것들 많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정작 자기들이 공유하는 거 보면은 무슨 문재인 정부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국회의원 때 무슨 뭐 이런 거는 자기들은 다 당당하게 하면서 제가 우파로서의 뭔가를 밝히면 일배충으로 몰아가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그 우파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런 정책들은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금기시되는. 그렇죠. 저는 이번 대선 때도 모 후보의 그 돼지발정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제대로 팩트를 짚고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직접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동모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자서전에 쓴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돼지발정제라고 말을 하면서 몰아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짜로 매장당할 뻔했습니다. 그 주변 무리들한테 정말로. 참 이게 웃긴 게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됐던 뭐 결국에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의 위장 혼인 신고 문제를 이제 꺼내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 몰래 도장을 파서 혼인 신고를 갖다 냈다. 당시에 이제 혼인 신고를 혼자 가서 접수를 됐으니까는 근데 그게 이제 가짜인 것이 밝혀져서 법적인 판결까지 받았던 무효 판결까지 받았던 사건인데 그런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혹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홍준표 돼지발정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렇죠. 지금 탁현민 씨의 그런 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은 혹시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무조건 만물 돼지발정제로 나가는 이런 알고리즘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럼 사실 자서전 얘기 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내용에 보면은 뭐 발로 밟았다느니 그렇죠. 뭐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느니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입 한마디 다 안 하고 입 싹 말 안 하고 계속 뭐만 하면은 돼지발정제 뭐만 하면 일배 이 얘기로만 그쵸. 계속 그 무적 논리면은 절대 맞아요. 못 당해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무현 자서전에 보면은 여자가 밥상을 치워달라 그러면 밥상을 엎어야 되고 그죠. 이제 남자는 뭐
같이 춤출 수 있는 여자, 뭐 어떤 여자 와이프, 뭐 이렇게 몇 명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문재인 자서전에도 와이프가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애 좀 봐달라 그러면은 뭐 돌아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이제 부각이 안 되고 홍준표 자서전은 지금까지도 그쵸. 이제 인사청문회 나온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방어하는 그런 소재를 계속 그렇죠. 울고 먹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가장 현재 대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사드 문제인데 그렇죠. 사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드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 아니라 적극 찬성해야죠.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극 찬성해야죠.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매주마다 축포를 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새 총으로 막을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고 그거를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여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주고 그거를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자국민 의식하면 불가능하면 솔직히 저는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종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드 반대하는 이 주변의 청년들은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사드를 반대합니까? 일단은 그 친구들은 반미 감정이 되게 심한데 반미의 근원은 뭐야, 그 친구들은? 잘 저도 모르겠는 게 그냥 항상 좌파들 특징이 얘기를 하면 그냥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fucking USA 예, 그쵸. 라는 예. 왜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지를 해서 정말 그 전쟁 직후에 정말 밑바닥 북한보다 목 사는 나라를 지켜주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게 미국인데 그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히 없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싫어서 사드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 북한이 날리는 미사일을 그냥 맞자. 뭐 이런 그쵸. 건가요? 저는 솔직히 좌파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으면 네.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좌파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좌파여도 국가를 성장시키는 정책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는 것들은 뭐 사드 반대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다른 경제적 정책들도 정말 나라를 퇴보시키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세계 모든 열강이 우클릭 중인데 그쵸. 우리나라만 좌클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국민들은 그거를 종교처럼 떠받들어 준단 말이에요. 결과는 너무 뻔해요. 전문가들이 결과를 다 말해요. 이거는 퇴보되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지율은 별로 안 떨어져요. 그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어떤 종교처럼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드랑 연관해서도 굉장히 좀 분노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사드를 만약에 이 철수를 하고 그 사드를 배치를 못한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미군 철수의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은 이미 2017년 말에 ICBM 탑재를 이제 완료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죠. 진짜로 이제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미국이 이제는 그 성질 포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한을 포기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렇죠. 이제 남한을 포기할 수 있겠냐 설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남을 미국이 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을 상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평범한 대학생 현영진 씨께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네. 복지 포퓰리즘을 끌고 가고 정말 국민들은 그거에 매료돼서 맹목적으로 그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어떻게 보면 공짜 좋아하는 거지 근성이 한국인들한테 있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베네수엘라랑 똑같은 정말 브라질과 똑같은 결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망해가는 그 과정은 다 네.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망해가는 과정이 전례가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젊은 청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책이 왜 좋은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좋아한다고 치면 네.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 문제점을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냥 귀를 막고 나는 문재인만 볼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사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현영진 씨께서 이 주변에 이런 청년들 이런 거의 작용화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촛불 들고 나가신 많은 작용화된 청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다시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브라질처럼 정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돌아서고 경제가 파국이 나면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고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발을 한 몇 번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간절한 이 호소가 이제 많은 이 대학생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이제 자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